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아, 이윤승, 김현철 팀의 사회 김현철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은 저도 오늘 시험 치고 왔습니다. 지금 막 이제 도착을 했는데 물론 사회 문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고요. 근데 시험을 보면서 물론 저는 도로교통법하고 자동차 구조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 문제만 뚫어지게 봤는데 그래도 제가 그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 20문제를 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복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빨리 전달을 하려고 급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원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복원 해설 강의를 할 텐데 최대한 복원하는데 노력은 했으나 여러분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막 20문제 꼼꼼히 보는 것도 힘들던데 40분 동안 물론 저는 이제 막 외워야 되는 그런 강박이 좀 있긴 했었지만 40문제 풀어내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그 40분 안에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열심히 막 까먹을까 봐 타이핑을 하다가 지금 막 이제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내용, 기억했던 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봐주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어떤 출제 포인트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한번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정치 참여 주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치 참여 주체. 그래서, 자, 정치 참여 주체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이죠. 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에 하나만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당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하나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이익집단이겠죠. 그러면 이건 시민단체겠죠. 그쵸? 자, 그리고 1번 문제가 아마 정권획득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텐데 정권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정권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익집단과 연결돼서 나왔을 겁니다.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시민단체랑 후보자 배출, 이것도 여러분 후보자 배출도 선거와 관련된 것이고 정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이익집단과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3번 선지가 자, A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A는 당연히 정당이고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유일하게 하죠. 그래서 정답은 이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 순서 좀 틀릴 수 있으세요. 자, 물론 좀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삐책형을 봤습니다. 삐책형을. 자, 그 삐책형을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요 질문 자리에 견제와 비판 기능. 이건 약간 의미 있는 선지인 것 같아요. 자, 견제와 비판 기능 담당한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있죠. 이 견제와 비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턴의 정책 모형에서 나오는 투입과 산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정치 참여 주체, 즉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모두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로서 투입과 산출을 담당한다. 즉 견제와 비판 기능을 담당한다. 모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정당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이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 설명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생각이 나실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문화의 속성이 나왔었는데 문화의 속성 중에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박스 쳤는데 박스에서 하나가 변하면 또 다른 무엇인가 연쇄적으로 변동하고 이런 게 나와요. 두 번째 줄인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당연히 전체적 맥락에 대해서 맥락을 가지고 문화를 파악해야 된다. 문화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정답은 총체성이 선지에 있었습니다. 총체성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이건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1초 만에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 속성은 학, 추, 공, 총, 편 5가지가 있다. 학습성, 축적성, 공유성, 총체성
변동성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여기서 요게 나온 겁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아주 1초 안에 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3번 문제는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숫자도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쵸? 자, A식이, 이 식이, A식이, B식이 이렇게 지나는 과정 속에서 자, 이렇게 비경제활동인구 500명에서 450명으로 취업자가 450명에서 500명으로 실업자는 똑같았어요. 자,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는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노동 가능 인구나 15세 이상 인구나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1000명, 1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변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안 변할 수는 없죠. 자, A 시기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500명. B 여기서는 500명에서 자, 얼마입니까? 550명으로 증가했죠. 그 다음에 정답은 실업률은 감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업률은 감소했다. 여러분 실업률은 실경이잖아요. 자, 그러면 실업률은 자, A 시기의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500분의 50, 10% 정도죠. 약이 아니라 정확히 10%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B 시기에는 550분의요, 여러분. 550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550명이잖아요. 그렇죠? 550분의 50이니까 이건 1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약 9%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계산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작아졌구나, 감소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감소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용률은 감소했다라고 하는 선지도 있었어요. 자, 고용률은 자, 노동 가능 인구분의 정한 거 1000분의 자, 취업자가 450, 45%죠? 자, 그 다음에 1000분의 500명이니까 50%고. 그래서 정답은 고용률은 이렇게 증가했죠. 45%에서 50%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문제였고 박스로 제시된 제시문이 사회는 마치 인간의 몸과 같아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사회 유기체론이 나온 겁니다. 그쵸?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회 유기체론이고 사회 유기체론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선지는 어이없는 미시 쪽 관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거시 중에서도 기능론인데. 자, 그 다음에 사회 규범, 이게 약간 낚시성이 있었는데, 사회 규범은 특정 집단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요런 게 나와. 특정 집단의 합의. 이거는 여러분 갈등이죠. 그쵸? 갈등론이고, 그 다음에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도 갈등론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선지가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기득권층이란 말은 갈등론이 많이 쓰는 말이지만 갈등론자들이 기능론자들을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갈등론자들이 기능론자들을 너네는 기득권층을 대변해, 기득권층만을 대변해, 뭐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득권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요 선지일 겁니다. 요 선지가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기체론을 주고 기능론을 찾아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습니다. 에밀 드리킴의 자살론이 나온다. 자살론이 나오면 어디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실제론으로 문제를 풀어라. 자, 사회 실제론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회 실제론으로. 자, 1번 선지가 바로 딱 사회는 개인의 특성을 구속하는 실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선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1번 딱 보고 이거 너무 쉽게 나왔구나. 그리고 3번, 2번, 3번, 4번을 딱 보니까 다 명목론에 대한 선지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사회는 개인을 구속하는 실체이다. 즉 사회 실제론을 찾아주면 자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에밀 드리캠 자살론 그 다음에 사회 실제론. 물론 자살론의 내용을 제가 누차 자살론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에밀 드리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알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디르켐, 베버, 막스 정도는 우리가 정리하자. 이렇게 많이 암기 노트 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고 자 했었는데 자 거기에서 만약에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제시문에서 뭐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개인의 특성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실제로 문제라고 보는 거고 또
여러분 문제에서 이미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이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 실제론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최저임금제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가 최저임금제 문제였어요. 자,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첫 장에 요쪽에, 예, 요쪽에 해당하는 문제, 요쪽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자, 최저임금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근데 선지가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서, 선지를 좀 잘 보면, 자, 일단, 자, 최저임금제는, 자, 이렇게 노동의 공급 곡선,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자, 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균형 가격보다 낮았을 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것 선지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선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의 선지가 제가 기억하는 선지, 제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선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최저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낮았을 때, 예, 낮았을 때 고용량, 고용량에는 뭐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 여기 정확히 선지에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일단은요, 여러분, 탄력성과 지금 고용량이 낮았을 때는 이 낮았을 때하고 탄력적이냐 뭐 이런 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탄력성과 고용량은 여러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이 초과 공급, 그쵸?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자, 공급 곡선 정상적으로 그리고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고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당연히 자, 여기 어디 있습니까? 노동 감소의 폭은 줄어들죠. 당연히. 그렇죠? 실업의 폭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뭐 수요 곡선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좀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추가 공급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최저임금제가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노동의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게 되면, 자, 고용 감소의 폭, 즉 초과 공급의 폭, 실업의 폭이 줄어든다 라는 거 하고, 그다음 탄력적이면 늘어난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보다 최저임금제가 낮으면 실효성이 없다. 예,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보다 낮았을 때 탄력성과는 관련 없이, 자, 균형 가격보다 낮았을 때는 먼저 만나는 선에서 고용량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좀 믹스가 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복원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게 최대치입니다. 이게 최대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들 헷갈리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세 가지만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기회비용 문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적 이윤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제적 이윤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월급을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축을 5천만 원을 하고 이자 수입을 1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자, 제가 항상 H 글이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의 지금 암묵적 비용은 150 플러스 10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자, 그리고 5천만 원을 다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을 써서 창업을 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그 다음에 재료비를 50만 원을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직원 월급을 100만 원을 주고, 자, 그런데 자, 편익 한 달 수입 매출이 300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자, 150, 160이니까 310이죠. 그러면 자,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얻는 편익. 자, 자, 이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 수입이라고 합시다. 수입.
수입. 자, 얻게 되는 수입이 수입 마이너스 비용을 하게 되면 경제적 이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 마이너스 310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으로 여러분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수익 개방과 관세 문제가 넘기자마자 뺏는 그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수입이 완전히 개방됐을 때와 관세를 부과할 때의 차이가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고요. 그쵸?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고, 자, 이렇게 수입이 완전 개방됐다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해갖고, 자, 여기선, 그 다음에 여기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소비자잉여가 여러분, 요만해야 되죠? 요만해야 돼. 수입 완전 개방되었을 때. 그런데 여기 부분을 아마 삭제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틀렸죠? 이 부분이 틀렸고 생산자 잉여는 아마 맞았던 선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 손실도 맞았습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은 관세 부과 이후에 여기 관세 부과 이후에 이 삼각형 이렇게 양쪽에서 발생을 하죠. 수입량 감소가 저게 틀린 선지로 나왔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Q3고 이게 Q4고 이게 Q1이고 이게 Q2인데 그러면 Q1, Q2와 Q3, Q4만큼 이쪽에서도 줄고 이쪽에서도 수입량이 주는데 마치 이쪽에서만 주는 것처럼 선지가 구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우리가 계속 익숙하게 보아왔던 관세 그래프의 기본적인 특징들 항상 관세 그래프가 나오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잉여, 후생 손실, 수입량 요게 나오는 건데 그거를 다만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뭐 A, B,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요것을 본질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성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탄력성 문제 와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와플의 가격이 자, 10% 인상이 되었는데, 그렇죠? 근데 와플의 총 판매 수입이 10%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진 제시문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이왕이면 화살표 크기 똑같이 자, 10% 인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얘기는 Q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 중에 판매량의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고 나머지는 뭐 단위 탄력적이네, 뭐 탄력성 1이네, 뭐 그러는데 이거는 뭡니까? 탄력성은 0이죠. 0. 완비탄. 자, 어렵지 않은 우리 PQ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쉬운 문제로 전형적인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 내각 겸직 나왔던 것 같고요. 의회 예산권 나왔던 거, 내각 불신권 나왔는데 권력 융합보다는 권력 분립적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식의 선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정답이겠죠. 이건 굉장히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 헌법 37조 2항을 계속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언제 기본권 제한하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 경우에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할 때 어떻게 하냐? 필요한 경우에 하나야 법률로서 제한한다. 라고 했는데 이번 선지쯤에 임의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안 됩니다. 임의적으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오라는 뜻이에요. 안 되는 거고 법률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짚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자,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넓게 보면 필요성의 원칙, 가행금지의 원칙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필요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 자, 요것에 또 구성을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 상당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취하게 되는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취하게 되는 공익과 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사라지게 된 사익이 둘 중에 뭐가 더 무거운지 저울로 공익과 사익을 재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문구가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질적 내용 침해할 수 없다. 요거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요 37조 2항을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또 시험 보실 분들은 37조 이 기본권 제한 파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본권 자체가 나왔어요. 기본권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자, 박스가 돼가지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행복 추구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평등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참정권이 나왔고, 자, 참정권은 아마 이 내용으로는 선거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선거권. 그 다음에 청구권이 나왔고, 청구권은 아마 내용으로는 재판 청구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설명하면서 열거적인 권리로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권적 기본권이니까. 자, 틀렸고, 그 다음에 평등권 관련해서 2번 선지였던 것 같은데,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평등은, 평등권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실질적 평등입니다. 실질적 평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즉,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합리적 차별입니다.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실질적 평등이고 우리나라 헌법의 평등권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은 아마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다 뭐 이렇게 표현되었을 텐데 사회권, 그거는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죠. 사회권. 그렇죠? 20세기 현대적 관점 사회권에 대한 국가에 의한 자유. 자, 그리고 참정권은 아시겠지만 19세기에 보통선거권 확립운동을 통해서 등장했고 국가의 자유, 투자유를 얘기하는 거라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에 청구권을 설명하면서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본권을 기본권 침해 시에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뭐 이렇게 청구권을 아주 좀 무난하게 설명한 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마 4번이었을 거예요. 4번에 청구권으로 가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관련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고, 자, 요 문제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문제는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제 기억은 어쨌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나왔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아마 선지에 깔려 있었던 것 같고,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요 부분. 그쵸? 이 부분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이 부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상호부조의 원칙,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랑 연결돼서 틀린 선지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공공부조랑 연결돼서. 그 다음에 사전 예방도, 자, 공공부조랑 연결되고 사후 예방이 사회보험이랑 얘기돼서 틀린 걸로. 그쵸? 원래는 사전 예방이 사회보험이랑 연결되고 사후 예방이 공공부조랑 연결돼야 되는데 틀린 걸로. 그래서 요게 아마 맞는 선지가 아니었을까? 근데 선지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요런 정도 내용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책임 무능력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에서 7살의 어린아이가 7살이 현재 9살이죠. 7살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파트에서 돌을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7세의 이 아이가 자, 민사상 책임 능력이 없어요. 민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 이 부분이 아마 시험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 능력을 지지 않는다. 이게 아마 맞는 선지로 옳은 걸 찾는 걸로 맞는 선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형사상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법성은 있죠. 위법성은 있으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세 번째, 공동불법행위는 아니죠. 부모랑 같이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 무능력, 그 다음 부모의 책임이 감독자 책임이라는 거가 이제 그것도 이제 틀린 선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여기 써놓은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이에요. 이건 다 맞는 말이고 지금 그 선지를 제가 요것을 뒤집어서 다들 틀린 선지를 세 개지를 틀린 선지로 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책임 무능력자로 A라는 친구면 이 A라는 친구는 민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 요게 맞는 선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 민사상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상 능력도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와 제한능력자가 나왔고, 답이 아마 4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특히 이제 의사무능력자는 여러분,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무효고, 그쵸? 제한능력자 행위는 취소잖아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최고권, 철회권,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술이 그 속임수가 있었으면 자 취소권 배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4번 선지에서 4번 선지에서 적극적인 소비수가 있었으면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니 무효는 아니죠. 무효는 아니고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이지 무효는 아닙니다. 자, 그 문제가 이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나왔어요. 1번, 2번인가 3번에 위헌법률 심판은 당사자가 헌재에 신청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선지가 있었고요. 1번 선지에 아마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법원에 재청 신청을 한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게 약간 여러분 까다로웠을 텐데 근데 그 뭐 까다롭진 않았어요. 왜냐면 위에 너무나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4번 정도로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4개의 MGO는 외우고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4개 가지가 뭐였냐면 자, 첫 번째가 여러분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 였고요. 두 번째가 국제적십자사. 그 다음이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다음이 그린피스. 이게 있는데 이 2가지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거 NGO고, 그리고 답도 1번이었어요. 이것도 1번이었어요. 1번. 자, 정부 간 기구이다. 아니죠. NGO의 대표적인 기구들이 이 2가지죠. 그래서 이걸 NGO를 4가지를 외우고 다니신 분들은 이것도 진짜 1초 만에 풀 수 있었던, 제 수업을 들었으면 진짜 1초 만에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상속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좀 까다로웠어요. 요게 좀 까다로웠고, 요것도 제가 좀 복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모든 상속인은 균등 상속한다. 여러분, 상속은 균등 상속의 원칙이긴 하지만,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에게는 1.5배를 더 해주거든요. 50%를 가산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는 극단적 표현이 좀 걸려서 저는 이걸 세모를 쳤습니다. 자, 물론 법에는 균등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있기 때문에 자, 약간 좀 그랬지만 모든 상속인이라고 했는 건 공동 상속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자, 이거 말고 좀 더 확실한 답이 있겠지 하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인가 3번 정도에 한정 승인은 법원에 신고해야 되지만 상속 포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X를 쳤던 것 같은데. 자, 둘 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차이가 없어요. 이 2가지는 법원 신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 자체는 상속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 맞아요. 그리고 이건 똑같이 맞게 그렇게 서술이 돼 있었던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유류분도 같이 포기하는 거다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 그렇게 나왔던 그게 다 그 틀린 선지로 나왔던 것 같고 뭐가 맞는 선지로 나왔나? 요게 맞는 선지로 나왔나? 만약에 다 틀린 선지였다면 요게 맞는 선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우리가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이랑 그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셔라. 자, 배우자는 1.5배를 가산한다. 그 다음에 1.5배 해준다. 그 다음에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고해야 되는데 자, 둘 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꼭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제도 자체는 상속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그리고 상속 포기 후 유류분은 청구가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거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 문제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계층이동 관련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퇴직자가 10명이었는데, 퇴직자가 10명이었는데, 자, 10명을 심층 면접했더니, 그 중에 4명은 재취업을 포기하고, 3명은 자영업을 하는데, 어쨌든 하강 계층 이동을 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구직 활동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하강 계층 이동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요게 세대 내 계층 운동이 활발하다. 요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대가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이전 세대, 부모 세대의 부모 세대에 대한 서술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대 간 계층 이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적어도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뭐의 아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대 간 이동을 얘기하려면 그 다음에 수직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수직이동이 발생. 왜냐하면 하강계층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수직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폐쇄적은 아니죠. 개방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마 1번 문제였, 1번, 이것도 1번이었던 것 같아요. 1번이 답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1번이 답이 많았습니다. 1번이 답이 많았고, 자, 세대 내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 활발하다. 요게 아마, 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일탈이론 나왔어요. 이것도 너무 쉬워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쉬워서. 자, 그래서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아마 선지에는, 자, 낙인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시선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2차 일탈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는 학습 이론이다. 그래서 떨어뜨려 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선지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막 와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한 건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제가 오해하지 마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기억은 이건 우리가 서로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니까 사실관계보다는 어떤 내용의 어떤 포인트다 요걸 좀 중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오늘 이제 해보니까 이 복원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네요. 그쵸? 만만치가 않아서 앞으로는 좀 집단지성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을 미리 좀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서 요 다음 시험, 이렇게 우리 운전직 시험 있을 때마다 좀 복원을 좀 더 앞으로 좀 수준이 좀 있게 딱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좀 하는 방법을 저도 이제 좀 더 구상을 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반성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특히 암기법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 편이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 좀 강의를 토대로 해서 또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화이팅 해서 우리가 꼭 합격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원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좀 드리고요.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또 점점 발전하는 운전직 사회 김현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